네, 안녕하세요. 핫크립톡 조인디 구란 기자입니다. 오늘도 가장 핫한 시간이고요. 조인디.io 사이트가 오픈했습니다. 아직 뷰어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넥스트먼 저자 이용재입니다. 항상 이렇게 짧게 가는. 네. 한번 언제까지 짧게 가나 보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소식은 짧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해봐야 될 인물에 대한 소식을 네. 들고 오신 것 같아요. 제목이 금융여제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뛰어든 까닭인데요. 자,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일단 딱 금융여제 누군가요? 금융여제는 이제 피델리티 다 들어보셨을 만한 금융회사죠. 피델리티라는 회사의 CEO이자 회장인 아비게일 존슨이라는 여성분입니다. 그 창업자가 이제 에드워드 C 존슨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피델리티는 그 프라이빗 컴퍼니입니다. 비상장 회사고 이제 존슨 패밀리가 이제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비게일 존슨은 이 창업자인 에드워드 존슨의 손녀. 피델리티가 되게 다양한 금융 회사들이 있어요. 저는 펀드는 알겠는데 다른 거 모르겠어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피델리티 자산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피델리티 브로커리지,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었고 뭐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지주회사가 이제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리서치라고 줄여서 FMR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주회사 격이고요. 여기가 이제 최대 주주 다 밑에 계열사들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이 FMR에 존슨 일가가 한 50% 정도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존슨 일가가 이제 경영권을 꽉 쥐고 있는데 근데 아비게일 존슨이 여기서 25%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약 한화로 한 2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자산이 20조를 갖고 있는 네, 부럽네요. 여제죠. 그래서 금융 존슨 여제. 언니 부러워요. 네. 되게 공부도 되게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컨설팅 펌에서 1년 근무하시다가 하버드 MBA를 갔다가 바로 이제 주식 애널리스트로 피델리티 들어가서 쭉 피델리티만 있었어요. 다양한 부분에 헤드를 역임하고 이제 2012년도에 회장으로 취임을 하고 2014년도에 이제 CEO가 되죠. 경력이 참 화려하시네요. 네, 경력이 그 오너 일가지만 피델리티를 위해서 청춘을 바쳤던 그런 분이고 2018년도 포브스 선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5위. 이게 그러니까 경제 여성만 한정한 게 아니라 다 해서 5등이요? 네, 와, 그 정치인도 누르고? 네. 1위가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1위였습니다. 뭔가 메르켈 총리 하니까 그렇던데, 이 그러니까 그 어떤 금융회사의 그냥 CEO일 뿐인데 5등. 6위가 멜린다 게이츠라고 빌 게이츠 와이프. 빌 게이츠의 배우자가 6위였고요. 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선 재단인 거죠. 그랬던 분이 이제 피델리티를 이끌고 계신데. 더 피델리티. 저는 사실 뭐 그냥 운용공사 이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뭔가 엄청 많이 들고 왔어요. 피델리티는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서. 운용사 말고 뭐 하고 계신가요, 여기는? 일단 피델리티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일단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 실적만 보면은 한 매출액이 24조. 그다음에 이 중에서 연수익, 넷 인컴이 창사 이래 첫 이제 7조를 돌파했었고 2018년도에 직원만 4만 5천 명이니까 많네요. 엄청 큰 회사죠. 네. 종합금융그룹이고요. 대한민국에는 피델리티 펀드 가입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몇 개 있습니다. 네. 대부분 많이 가입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는 피델리티가 자산운용업만 지금 진출해 있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는데 근데 이제 핵심은 그래도 자산운용업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운용자산 규모가 3천조 현재. 3천조. 3천조. 참고로 국내 펀드 시장 전체 다 합쳐봐야 더 크죠 여기가. 몇백 조 단위 아니에요? 2천조 단위예요? 근데 이게 한 회사다. 일본이 2,500조, 한국이 2천조, 피델리티가 3천조.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제일 큰 운용사 M사가 12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대충 이제 아시겠죠. 네네. 근데 더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운용사의 자산만 얘기를 한 거고 AUM 그 운용자산만. 운용사 제외한 이제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라는 브로커리지 회사. 그 예전에 저희가 다뤘었죠. 뭐 TD 아메리트레이드나 미트레이드 같은 데들. 그거랑 이제 얘네가 401K라고 미국의 퇴직연금 사업자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얘네가 이렇게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한 자산이 다 합치면 8천조. 8천조요? 네, 8천조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나라 자산 시장의 4배네요. 그 다음에 이 경우, 그러니까 이게 다 합치면 8천조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운용사가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얘네가 iShares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ETF로 사실 엄청 많이 블랙록은 팔렸죠. 최근에 이제 모든 시장 자체가 액티브에서 패시브. 패시브로 운용하면서 가장 큰 ETF를 운용해서 네. 1등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얘네가 7,400조. 이거보다 크네요. 네. 그러니까 단일 운용사로서는 블랙락이 그냥 속된 말로 넘사벽인데 그룹 단위. 네. 그룹 단위로 봤을 때는 피델리티가 좀 더 많죠. 그 종합금융그룹 블랙락은 전 세계 1등 자산운용사. 운용사.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혁신의 아이콘이에요. 얘네 회사가. 기술을 너무 사랑하는 금융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금융회사는 보통 약간 보수적일 것 같은데. 근데 금융회사는 일단 기술 연구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기술을 연구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지. 어차피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운용사 같은 경우는 은행이야 워낙 IT 업무가 많기 때문에 네네. IT가 너무나 거대한 조직이지만 투자그룹 회사에서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거든요. 근데 피델리티는 뭐 종합금융회사이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금융 기술을 사랑하는 데인데 2017년부터 매년 한 3조 정도를 기술 R&D에 씁니다. 그 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현재 유행하는 그런 기술들을 직접 가져와서 그걸 3조. 분해해보고 만들어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3조면 국내에 있는 웬만한 금융회사의 매출 규모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테크 오리엔티드된 회사.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주로 어디서 하냐? 이런 첨단 기술 R&D를 어디서 하냐면 이제 피델리티 랩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종 기술들을 만들고 연구하고 또 그런 관련 회사를 인큐베이팅하고. 그래서 피델리티에서 만든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라는 디지털 자산 회사죠. 이게 이제 피델리티 랩의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피델리티가 기술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기술을 사랑해야지만 좋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기술이 큰 시장을 만들어내니까. 가장 먼저 PC를 구매했던 요거 재밌네요. 가장 먼저 PC를 1980년대, 80년도쯤 됐을 거예요. 이때는 PC가 엄청난 첨단 기술 제품이었겠네요. 첫 PC가 1975년도인가 나왔을 건데 5년 만에? 5년 만에 그냥 사서 이거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사서 그냥 분해해보고 이거 될 것 같아 내부적으로 연구를 한 거죠. 그 피델리티 홈페이지 가면은 가장 먼저 PC를 구매했다고 대문짝만 이렇게 나와요. 자랑이구나. 자랑이에요, 자랑. 그럼 또 하나의 자랑이 금융회사 최초의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이거 몇 년도예요? 이거 한 1990년대 후반일 거예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메인 화면도 거기 자랑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자사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시킬지를 제일 많이 고민하는 회사입니다. 요거 보니까 신기한 게 피델리티 사옥 옥상에 채굴기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기. 맞아요. 2015년도에 그러니까 피델리티 랩에서 했던 일부 이제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채굴이었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공부해야 되니까 채굴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렇구나. 근데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벤처 회사를 따로 만들었어요. 채굴하는 벤처 회사를. 그래서 아비게일 존슨이 인터뷰에서 채굴 무슨 생각으로 채굴했냐. 그냥 너무 재밌는 기술이어서 돈을 잃을 줄 알았는데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었다. 운도 좋아요. 2015년도부터 채굴을 했으니까. 그러네요. 2015년 채굴할 때는 정말 많이 채굴되는 데다가 괜찮게 좀 수익성이 좋았을 때죠. 그래서 이 회사를 굳이 고른 이유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왜 뛰어들었나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디지털 자산 시장에 뛰어들어서 지금 현재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현재 상황으로서? 현재는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 중에 최초로 2018년 10월에 디지털 자산 전문 회사를 설립했어요. 2018년 10월이면 그렇게 빠른 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불과 작년 말이니까. 근데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4년이면 2014년으로 벌써 올라왔다. 2월부터. 그래서 보면은 2014년 2월에 초기 단계 리서치를 착수해요. 야,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어.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어. 한번 알아봐봐. 라고 누군가 지시를 했겠죠. 근데 그게 제 추측인데 이거는 아비게일 존슨일 것 같아요. 왜냐면 2014년도에 이 존슨 이 언니가 이 누나가 CEO에 취임합니다. 아까 맞아. 이력 2014년도에. 말씀하실 때 회장 취임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취임 연도를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2014년에 CEO에 취임을 하는데 2012년도에 이미 그룹의 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시가 내려왔을 거고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CEO가 됐으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임 CEO들은 항상 자기가 임기 처음부터 뭔가를 변화시켰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걸 시도하죠. 그렇죠. 새로운 걸 시도해야 되죠. 그리고 주변의 견제 세력들은 그걸 막는 건데 그거에 나중에 하고 2월에 초기 단계 리서치 착수해요. 그 다음에 2015년 다음 해 5월에 이제 블록체인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만들고 요때 이제 블록체인 채굴을 시작한 거죠.
2015년 6월에는 내부적으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배우는 러닝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해 11월에 이게 되게 이슈였는데 피델리티에 그 기부금 펀드가 있어요. 네. 여기에 비트코인으로 기부금 펀드를 이제 가입할 수 있게 합니다. 네. 그다음에 2016년도 6월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했고 네. 알아본 결과 이거 네. 되겠다. 네. 성장 다음 넥스트 먹거리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2016년 6월에 디지털 자산 사업을 위한 학계랑 산업계 파트너십을 쭉 구축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5월에 아비게일 존슨이 컨센서스 2017에 나와요. 여기에 나와서 이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만들어간 혁신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발표를 해요. 약간 느낌에 네. 처음으로 운영업계 사람이 나와서 한 발표 같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화제가 됐었고 나는 비트코인 사랑한다까지 얘기를 했었던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그다음 8월에 이제 뭐 코인베이스 계좌를 피델리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만들고 이제 9월에 피델리티 그 기부금 펀드에서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으로 이제 봤습니다. 하나 늘렸네요. 네, 하나 자산을. 늘리는 거. 이게 다 수순이죠. 비트 네. 다음 이더. 그다음에 2018년 10월에 드디어 이제 런칭을 하죠. 그러고 보니까 2018년에 그런 뉴스 본 것 같아요. 여기 식당에서 네. 비트로 결제할 수 있다. 맞아요. 네. 국내 식당에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카페테리아에서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 도입했었고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다 뭐랄까 약간 서두였고 네. 지금 핵심일 것 같은데 그럼 왜 도대체 이 여제가 네.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출을 했느냐라는 이유 분석인데요. 이유를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해 오셨더라고요. 네. 자,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저도 이제 몸담고 있는 이 전통 자산 운영업이 너무 과열 경쟁 국면에 들어가서 이미 레드오션이다. 네, 너무 레드오션입니다. 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밀레니얼 아니면 Z세대일 네, 텐데 이 사람들은 사회에 나오면서 이미 학자금이란 빚을 지고 나옵니다. 그게 만약 빚쟁이에요. 네. 빚 갚다가 지금 뭐 세금 다 갔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포퓰리즘 맞아요, 민주당들이 맞아요. 빚 없애주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특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생망이라고 해서 그냥 쓰죠. 욜로. 그냥 좋은 대기업에 들어서 평생 일해도 집을 못 사요. 빚도 많고. 삼포, 사포, 네, 오포 뭐 맞아요. 나오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핀테크 업체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그런 니즈를 딱 축적시키는 네. 서비스를 내는 거죠. 싸게. 음. 그래서 피를 굉장히 낮추는. 네. 그러니까 금융업의 본질은 금융 상품을 팔고 피를 받는 게 금융업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본질적인 그 경쟁력을 계속 갉아먹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밀레니얼들은 지금 예전에 높았던 피를 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왜 그 토스가 네. 이 송금할 때 그거 왜 무료로 해주고 네. 그다음에 돈 이렇게 인출할 때 무료 해주고 맞아요. 이러니까 되게 많이 커지고 네.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산 운용업 기존에 했던 금융업의 본질이 피를 먹고 사는 건데 수수료를 먹고 사는 건데 이제 수수료를 다 낮추고 하니까 운용사 네. 입장에서 먹을 게 없는 그렇죠. 시장이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업계 화두는 피를 낮추는 거예요. 그렇죠. 다 경쟁적으로. 낮추고.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그러니까 피를 낮추는 거에서도 피델리티는 이제 너무 혁신적으로 나온 거지. 그 제로피 펀드를 냈어요 작년에. 뻗는데 제로예요? 보수가 없어요. 와, 제로피. 대박이다. 그래서 업계에 시장이 교란됐습니다 그때. 잠깐 나 궁금한데 그러면 돈 어디서 벌어? 돈은 그러니까 펀드가 돈을 버는 방법이 보수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인덱스 펀드나 ETF 같은 펀드는 수입원 중에 그게 있어요. 주식 대차. 왜냐하면 인덱스나 ETF는 그냥 그 추종하는 그 벤치마크에 있는 모든 구성 종목을 다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주식을 빌려주기 편한 거예요. 그 주식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빨리 안 갚아도 돼요. 변동성이 낮으니까. 그래서 주식 대차를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대신 사이즈를 키우겠다는 그렇죠. 거구나.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주식을 대차해줬을 때 들어오는 수익을 100% 펀드에 다시 넣어야 돼요. 재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은 이거를 펀드에 넣거나 일정 비율 펀드에 넣고 일정 비율은 운용사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피델리티가 제로피 펀드를 내는 거예요. 인덱스 펀드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원래는 그 주식 대차할 때 중간에 증권사를 껴요. 네. 피델리티는 주로 골드만삭스를 꼈는데 이제 이거를 골드만삭스랑 계약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주식 대차를 하는 서비스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튼 이 정도로 이제 피 경쟁이 심한 거죠. 와. 이 다음에 뭔지 아세요? 네거티브 피라고 아니 도대체 돈을 그러면 주는 거예요. 돈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어디서 여기 또 주식 대차로 돈 버는 거예요? 이 펀드? 이건 솔트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인데 네. 되게 작은 회사예요. 부티크 같은 데인데 SEC에 네거티브 피 그 뭐야? ETF를 신청을 냈어요. 네. 근데
SEC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수수료가 마이너스 0.05%, 그러면 뭐예요? 내가 투자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0.05% 주는 거예요. 거의 뭐 예금 느낌이네요, 거의. 그쵸. 응. 그러니까 이게 인덱스 펀드나 ETF의 핵심 경쟁력은 사이즈입니다. AUM. 어쨌든 키우겠다. 키우려고, 그러니까 리베이트 주듯이 우리 카카오페이 쓰면은 네, 리베이트 주잖아요. 맞아요. 기업의 이익에서 네. 떼서 그거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AUM을 키우고 싶다. 왜냐하면 인덱스 펀드의 장점은 운용 성과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네. 커야 돼요, 일단.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겠다는 거죠. 이렇게라도 해서. 야, 신기하다. 네. 그런 정도로 이제 먹을 게 없다, 이 시장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미국 트렌드가 2, 3년 뒤면 한국 트렌드 되거든요. 이거 막 그러니까 지금 살짝 베끼고 싶긴 한데요, 네. 이거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제로피 펀드 피델리티가 낸 지 한 달 만에 1조가 못 팔렸어요. 2개 펀드에서 1조.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먹을 게 없어. 네.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먹을 게 없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새로운 거 찾아야겠죠. 새 먹거리 찾아야죠. 찾아야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 이게 신성장 동력이구나. 네, 이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피델리티가 그 퇴직연금 쪽은 꽉 잡고 있어요. 근데 퇴직연금도 어차피 똑같아요. 얘네도 지금 눈먼 퇴직금들이 들어가고 있지만 피 경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국에서 바로 퇴직연금이 이거 수수료 경쟁하느라고 지금 난리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배를 탄 같이 이제 말라갈 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 쪽으로 피델리티 랩에서 발견한 아이템을 이제 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찾아야 된다. 그런데 왜 하필 디지털 자산 시장이냐?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세 번째 이유인가요? 네, 그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빅픽처를 그리는데 이제 액티브에서 패시브 그다음에 디지털 플랫폼으로 얘는 잡은 것 같아요. 아, 액티브 시장에서 패시브 시장이라고 그 다음은 디지털 플랫폼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 중에서 상당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 액티브 자산 운용도, 액티브 운용도 하고, ETF 운용도 하고, 그다음에 리테일 브로커리지도 하고, 그다음에 커스터디도 하고, 그다음에 클리어링 하우스도 하고, 청산소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401k 퇴직연금 사업자, 독보적이죠 얘네가. 그다음에 의료저축계좌. 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많아? 미국은 지금 그 공적인 의료보험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신 의료저축계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보험계의 401k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돈을 넣어서 이제 불린 다음에 네. 다양한 의료비로 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 30%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잘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그 라이프 사이클 파이낸셜 플랫폼이라고 아,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맞아요. 때까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걸 피델리티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플랫폼. 라이프 사이클 플랫폼을 구축을 놓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때마침 액티브 펀드가 쇠락하고 있잖아요. 이건 아까 그 네, 말한 맞아요. 그 저기 전통 그 자산시장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는 네. 것과 맥이 닿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피델리티의 그 액티브 운용 역량이 좀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얘네만 빠지고 있어요. 왜냐면 2018년도에 미국에 2017년도에 네. 지금 미국에서 주식형 펀드가 47조가 늘었는데 피델리티 펀드에서만 55조가 나갔어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얘네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형 액티브 펀드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운용 성과 평균. 네, 맞아요. 이거를 상회하는 펀드가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더 간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 자산은 이제 액티브에서 패시브로 이제 옮겨가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피에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네. 이제 운용 자산 규모를 불려서 이걸 통한 부가적인 수익으로 벌어들이고 그다음에 플랫폼화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고 얘네는 고객 만족하고 네. 그러니까 운용을 잘하는 것 하기보다는 플랫폼 내에서 고객들이 최대한 만족하게 네. CS 그다음에 플랫폼 락인 효과를 이제 가둬두는 효과로 이제 돈을 버는 거고 대신에 이제 이머징 자산, 네. 이 디지털 자산 쪽에서는 이제 이걸 활용한 선제적인 금융 상품을 출시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피가 지금 나와요. 여기는 경쟁자가 없으니까. 여기는 경쟁자가 없고 지금 조악하게 나온 금융 상품 중에서도 보통 운용 보수가 2에서 2.5%입니다. 아이고 많이 받네 진짜. 거의 이거는 뭐 마이너스 피 장난 나오는 아닌 상황에. 거죠. 지금. 마이너스 0.5%, 0.05% 주는 상황에서 2.5%는 몇 완전 프로야, 꿈의 이거? 숫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우리는 피 비즈니스는 새로운 자산이 디지털에서 할게. 대신에 우리는 전통 금융 자산은 우리는 피보다는 플랫폼으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존슨 일가라고 해요. 피델리티. 네네.
존슨 일가는 마치 중국과 같다. 네. 얘네는 항상 5년, 10년 플랜이 있다. 아. 그러니까 중국이 5개년 계획. 네, 하잖아요. 맞아요. 네. 오,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인데요. 저도 약간 예전에 그 전통 금융, 뭐 펀드나 주식시장 쪽을 취재하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시장이 네.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약간 놀랐고요. 어떻게 보면 플랫폼화라는 게 요즘 화두가 되는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을 잡는 자가 다 잡는다. 삼성은 하드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전 세계 지금 금융을 장악할 수 있는 거고,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이라는 소프트웨어 그걸 통해서 여기 지금 22억 명이에요. 네. 인구 3분의 1. 이 사람들 다 잡아둘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피델리티는 자기들을 이제 전통 플랫폼. 금융 사업에서 플랫폼으로 이제 변하겠다. 네.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이 아니라 플랫폼이다. 우리는 맞아요. 이렇게 선언하는 되게 신기한 모습을 봤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 창업주의 손녀. 너 나의 경영권을 위협받을 일이 없다. 내가 무엇을 시도하든 간에 맞아요. 라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우리 금융회사들도 뭔가 이렇게 혁신적으로, 물론 제도적인 약간 규제가 좀 아직 있긴 하지만 혁신적인 뭔가 혁신금융을 시도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핫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1996년 미국의 법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닉 사보가 고안해낸 개념입니다. 영미법을 전공한 법학자답게 계약을 약속들의 집합체로 정의했고요. 인터넷이 삶의 근본적인 모습을 변화시키듯 계약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진화할 것이라고 봤던 것이죠. 계약과 합의는 합리적인 논리를 따르는데요. 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코드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코드를 통해 계약의 이행을 자동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사람의 개입이 없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이행되는 계약을 스마트 계약이라고 부릅니다.